자, 오늘 수업은 19쪽 교과서 19쪽부터 22쪽까지의 내용인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성장해 가면서 통일을 이루는 이런 과정인데요. 요 내용을 한 시간에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은 조금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요 내용, 각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개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지 이것을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신라라는 나라가 결국에 삼국통일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신라는 이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제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을 오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백제를 다룰 거예요. 백제는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한 이런 나라인데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되겠네요. 중국과 가장 빠르게 교육을 했고 스스로 또 이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내부적인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 백제의 성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4세기의 최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5세기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6세기 때 다시 부흥하려고 노력하지만 결 실패. 7세기 때는 이렇게 이 애매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3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왕, 그렇죠. 고이왕이 있잖아. 고이왕. 또 4세기 때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제 강력한 근초고왕이 있겠고요. 5세기 이 가장 힘든 시기의 왕이 계로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6세기에는 나름대로 굵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동성왕, 무령왕, 무령왕은 꽤나 유명하죠. 그리고 성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 고이왕부터 한번 보죠. 고이왕은 어느 지역을 장악했다고 그때 어제 했었나요? 우리가 그렇죠?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었죠. 또 뭐를 설치하였어요? 관등제 그리고 공복을 제정하여서 여러 귀족들을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부의 장들을 귀족으로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벼슬을 부여하고 육좌평제를 실시를 했었던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고이왕의 어떤 내부적인 외부적인 노력이 힘을 받아서 근초고왕 때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근초고왕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적극적인 외정을 펼칩니다. 마한 지역 전체를 장악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백제, 이게 이제 근초고왕 때의 영역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원래 백제는 요 정도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초고왕 이전에는. 근데 이 마한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상당히 거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 보면은 중국과 교류를 그리고 외화 교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를 잇는 이 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한을 장악하고 또 중국과 교류하는데 걸림돌이 되던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가 자꾸 중국과 교류하는 이 백제 선단을 방해했단 말이야.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는데 바로 평양성에서 고국의 고국 원앙을 사살한 거예요. 원앙. 네, 그래서 고구려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요 틈을 타서 근초광은 중국, 백제, 가야, 외로 이어지는 이런 물류 시스템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물들이 이 백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외로 전파되는 이런
원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백제 입장에서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중국의 문화들이 가장 엄청나게 이 당시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고 또 돈도 많이 되죠. 이거 물건들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또 계로왕, 계로왕은 그런데 이 근초고왕 이후에 바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등장하는 게 5세기인데 계로왕은 장수왕한테 무릎 꿇고 목이 잘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괴롭게 죽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백제의 어떤 쇠퇴기, 백제의 이 그래서 백제가 가장 힘들던 시기를 상징하는 왕이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장수왕한테 눌려서 뭐 나제 동맹도 맺어지고요.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이 고구려에 대항을 하고요. 또 계로왕이 죽으면서 천도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하고 한강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5세기의 백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동성왕 때 이 지금의 힘든 시기에 귀족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일으키자 이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이 동성왕이 되겠습니다. 신라와 동맹을 강화해요. 결혼 동맹으로 확대를 시키고요. 확대를 시키고 중국에 남조라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조와 북조 이렇게 해서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인데 남조와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동성왕도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에 목숨을 잃는데 또 이제 그 뒤를 이은 무령왕 역시 귀족 소탕, 귀족 제압에 계속 이제 노력을 가해요. 22담로라는 지방 제도를 설치를 합니다. 22담로 파견. 이 담로라는 건 왕족 중에 이 무령왕과 가까운 왕족들이 이 지방으로 파견돼서 왕의 명령을 직접 전하고 왕의 통치 방식들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의 귀족도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 대신에 22담로가 파견된 만큼 어떤 왕의 의지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균일하게 퍼질 수 있을 거였어요. 그래서 22담로를 파견했고 또 무령왕 하면 무령왕릉이 아주 유명하죠. 공주에 있는 이제 무령왕릉인데 일반 왕의 무덤이랑 약간 달라요. 벽돌로 다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중국의 남조의 방식입니다. 즉 중국과 상당히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기존의 이제 지방 귀족들을 좀 물리치고 또 국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토를 확대하고 뭐 이런들의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던 왕이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성왕 때가 되면 상당히 백제가 다시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넓은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사비로 즉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처음에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죠. 서울이었는데 이제 계로왕 이후에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가 다시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해서 부흥을 꾀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여러 이제 노력 끝에 신라와 손을 잡아서 한강의 하류를 회복하게 되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이제 원래 수도가 있던 곳이잖아. 근데 이제 신라는 여기 한강 상류. 자, 신라는 여기 한강 상류, 백제는 여기 한강 하류. 근데 이제 한강 하류가 좋아 보여? 한강 상류가 좋아 보여? 그렇죠. 여기 한강 하류는 서울 있는데 한강 상류는 강원도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좀 이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배신을 하고 한강 하류까지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자, 성왕이 정말 참을 수 없었겠죠. 의외로 성왕은 곱장 화내지 않아요. 한 2, 3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웠다가 대번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관산성이라는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사실은 백제가 더 유리했어요. 군사적으로도 더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랬었는데 성왕이 무리하게 혼자서 이제 말 타고 어떤 산기슭을 달리다가 잡혀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성왕이 죽으면서 백제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백제의 부흥을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 목숨을 잃고 7세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어요. 자, 요약하면 백제는 4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했죠. 근초고왕의 적극적인 대외 공략, 마한, 고구려, 그리고 중국 백제 가야의 이 물류 체계를 완성시켰다. 이 물류 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여러 왕들이 노력을 하죠. 가령 동성왕 같은 경우에도 남조와 교류를 재개했고, 무령왕도 무령왕릉을 건설할 정도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왕 때 이르러서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패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자, 백제를 이제 봤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강국, 사실은 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던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70처럼 보이네. 고구려는 이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고요. 4세기 때 상당한 성과를 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 왕이 근초광한테 죽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5세기 때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6세기 때 다시 좀 힘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3세기 이전 시간에 우리가 태조왕도 배웠었죠. 태조왕 옥저를 복속했고 또 게르부 고시만 왕이 세습을 한다고 했었죠. 2세기의 왕이고 몇몇 왕들을 거쳐서 고구려는 재빨리 내부적인 단결을 획득을 합니다. 단결을 이제 확립을 하고요. 4세기 정도, 3세기, 4세기 넘어가는 시기에 미천왕이라는 굉장히 이제 호전적이고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미천왕 이후에 조금 괴로웠었죠. 근초고왕에게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 대신에 이 곧장 소수림 왕을 거쳐서 광개토, 그리고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아주 탄탄한 라인이 고구려를 견인합니다. 자, 미천왕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었는데 기존의 한 사군의 하나였던 낭랑을 축출해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사실은 낭랑을 통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직접 중국과 교역하겠다. 낭랑은 이제 없어도 된다. 낭랑을 쫓아버렸고요. 또 남쪽으로는 대동강으로 평양 유역, 평양 주변으로 진출하였고요. 상당히 남하를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요동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성과를 거두었는데 고국 원왕 때 이 근초고왕에게 사망했죠. 이때 고국 원왕은 중국의 전현이란 나라,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백제의 공격을 받으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있었던 사람이 소수림왕이었죠. 소수림왕은 곧장 밖으로 이제 내달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 공인을 하고 뭐 학교도 짓고 뭐 등등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상당히 이제 내적인 단결을 가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엄청난 성공을 하게 돼요. 소수림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말했듯이 이런 국가들은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분열되기 쉬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이렇게 딱 되잡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소수림왕이 그걸 했다 이거죠. 자, 광개토왕 말에 뭐 하나요? 엄청나게 많죠. 일단은 만주 지역에 상당히 정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고구려 패권을 다져놨고요. 또 백제 남쪽으로는 백제를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강 바로 위까지 이 광개토대왕의 손에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서 신라를 원조해 주는데 이때 왜군, 즉 일본군과 가야군이 연합군을 맺어서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왕이 뇌물왕이었어요. 뇌물마립간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이 뇌물마립간이 광개토한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면서 신라 원조 과정에서 금관가야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쇠퇴하게 돼요. 멸망까지는 아니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가 쇠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요. 광개토대왕은 아주 스스로 만족스러웠겠죠.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연호가 뭐니 얘들아? 자, 연호는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 가령 2020년이 태호 1년이다. 나를 중심으로 연대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2020년을 이제 태호 1년이라고 불러라.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연도라는 건 언제 시작됐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연호를 만들면 세계의 중심이 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만큼 광성했던 이 시기입니다. 장수왕도 역시 이어받았는데 장수왕도 굉장히 영리한 왕이었던 것 같아. 이 광개토왕의 업적들을 계속 이어가고 강화시키는데 실수 없이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갑니다. 일단 외교를 상당히 잘해서 이 장수왕의 외교를 우리가 다면 외교라 그래요. 당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남조와 북조, 중국이 나누어졌던 시기입니다. 이 남조와 북조 그래서 서로 고구려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고구려는 절대 한쪽의 편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양쪽과 똑같은 거리에서 외교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독자성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이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남진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고요. 나아가서 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백제의 왕까지 사로잡았던 장수왕입니다. 평양천도. 평양천도의 연도를 외워두면 조금 좋은데 백제와 신라의 사이를 치려고 했다. 그래서 427이에요. 평양천도를 하는 거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이 고구려의 수도이던 국내성 귀족들을 견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지역 기반인 이 수도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는 거는 그 지역의 귀족들은 찬밥이 된다는 뜻이거든. 엄청나게 반발했겠지만 이 장수왕 정도 되는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지할 수 없었죠. 대신에 장수왕이 죽은 뒤에 이 고구려는 내분에 빠지게 되어요. 그래서 6세기 동안 상당히 괴로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볼게요. 미천왕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 진출을 했고요. 낙랑, 요동, 고국원왕 때 아주 아팠어요. 백제와 전연의 양면에서 공격을 맞았지만 소수리왕의 노력, 그리고 광개토왕 때 여러 지역에서 전쟁의 성과를 거뒀죠. 특히나 또 신라를 원조하는 와중에 신라의 영향력도 행사를 했고 또 이 금관가야를 쇠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외교의 달인이었고 평양으로 천도했고 광개토 비석도 세웠죠.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고구려 광개토왕 그리고 장수왕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주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아래로는 여기 한강을 훨씬 넘어서 충주까지도 이렇게 장악을 하였죠. 그래서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웠고 또 장수왕은 이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효도용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 이제 거의 다 글자가 다 지워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장수왕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백제 신라 이런 놈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빨래하다가 이거 나중에 역사학자가 발견하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개토비죠.
보다시피 굉장히 커요. 한 5m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쭉 쓰고 우리 광개토 왕이 아주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였다.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중국의 이 남북조 시대의 모습이에요. 남조, 북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여기 북귀와 송과 똑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하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 중국과의 대중국 외교를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이제 또 유연과도 똑같이 했고요. 대신에 이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힐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마지막 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신라. 결국에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는 이렇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세기, 4세기 때는 정말 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세기 때, 이제 거의 뭐 5세기 다 됐을 때, 뇌물, 마립간이 있었고요. 뇌물왕이라고 이제 편의상 합시다. 그리고 5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던 요쯤에 5세기 정도에 지증왕이 있었습니다. 6세기에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제 있어요. 뇌물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죠. 마립간, 그리고 김씨, 세습.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지는 이런 시기였어요. 광개토 왕의 도움을 받았죠. 지증왕 때 드디어 왕 호칭을 씁니다. 왕호를 왕이라고 하고요. 또 나라 이름도 신라라는 국호를 사실은 이때 처음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뭐였냐? 사로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좀 커졌고 사이즈도 좀 커졌고 나라 이름도 좀 한자로 좀 멋지게 짓고 싶었다 이거죠. 그전에는 한자를 거의 이제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나라 이름 한자 아니었는데 한자로 된 나라를 지었고요. 그리고 또 우경도 이때 실시했다고요. 물론 더 빨리 있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기록상 우경이 이때 시작돼서 농업을 장려를 했고요. 또 울릉도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우상국을 장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 훨씬 어떤 세련된 어떤 중국의 방식들을 받아오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실속을 좀 차렸죠. 우상국도 정벌하고 그러면서 법흥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율령, 불교, 그리고 낙동강,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류까지 확대. 이거는 이제 그걸 말했죠. 뭐 금강과해를 병합한 거죠. 저번에 금강과해는 광개토왕에 의해서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멸망한 건 신라의 법흥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금강과해가 멸망되면서 이 지역의 땅 낙동강 하류까지 획득을 하게 되었고요. 진흥왕 때는 나아가서 대가야를 또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귀족들의 어떤 개인적인 수련의 방식이었던 화랑도가 국가 조직화되어서 특수부대가 된 거죠. 이제 화랑도가 잘생긴 귀족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특수부대를 이루는 화랑도가 되었고요. 아까 말했죠. 성왕을 배신하고 관산성전투에서 승리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대가야를 정복을 하고요. 여러 지역에 적성비와 순수비를 건립해요. 이 순수라는 건
순찰했다는 뜻이에요. 왕이 순찰한 걸 순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초령 순수비, 마울령 순수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양 적성비, 여기, 그리고 북한산비, 여기 서울 지역, 자, 창녕비, 이렇게 여러 지역의 이 영토 확장의 그런 증거들을 많이 남겼어요. 자랑을 한 거죠. 여기 이제 북한산비고, 이 진흥왕이 이 지역에 이제 세운 겁니다. 자, 이건 단양 적성비예요. 단양 적성비. 적성비. 네. 그래서 신라 이렇게 내무랑 지중왕, 법흥왕, 본격적으로 좀 이제 국가답게 컸다라고 하면 법흥왕, 진흥왕 때부터 6세기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상당히 늦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제 신라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4, 5세기 때 백제가 요 사이에 전성기고 5, 6세기에 이 굉장히 쇠퇴기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4, 5세기의 쇠퇴기고 5, 6세기의 전성기입니다. 즉 이들이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계속해 봅시다. 지금 4세기, 5세기, 6세기에는 각자 한 번씩 전성기를 맞이했었죠.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렇게 이제 전성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6세기가 이제 끝나갈 무렵 6세기 후반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국제적 정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의 통일이 되겠어요. 이전에 중국은 아주 심각한 분열기였어요. 예. 거의 한 3, 400년간을 계속된 분열의 상황에서 서로 간 전쟁을 끊이지 않게 하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남북도로 나누어져 있었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드디어 300년 만에 통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제나 고구려, 신라 다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백제나 고구려는 좀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 신라는 지금 신흥국으로서 빨리 치고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신라는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네. 자꾸 백제 고구려가 괴롭힌다.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한반도를 좀 진압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나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당나라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보면은 당나라가 수나라, 원래 이제 중국은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수나라가 순식간에 멸망을 하고 당나라로 넘어간 이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수나라도 고구려를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읽었다시피 을지문덕의 살수에서 고구려에게 패배를 하였고요. 수나라가 결국에 몰락을 했는데 당나라도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는 왕 중의 왕 당태종도 고구려의 양만춘에게 안시성에서 패배하였죠. 그래서 당나라도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죠. 또 한편 신라와 백제는 아주 이제 고약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당시에 대야성이라고 이 합천에 있는 성인데, 이 대야성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했다가 김춘추의 사위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개인적으로도 백제에게 원수를 진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들이 이 당나라와 신라가 만나서 나당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당 동맹 즉각 출동을 하였어요. 660년 백제가 멸망하였죠. 네.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신라와 당나라만 남은 셈이잖아. 그래서 신라는 이제 다전쟁이 끝났으니까 올라가라, 당나라 이제 집으로 가라 라고 하지만 당나라는 그러지 않죠. 굳이 신라만 제압하면 되는데, 약한 신라만 제압하면 되는데 왜 내가 가겠어. 나당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나당 동맹에서 나당 전쟁으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신라가 많이 졌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또 당의 속국이 되었겠죠.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들이 합세해가지고 당나라를 잘 몰아냅니다. 특히 이때 이 중요한 전투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했기 때문에 겨우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자, 매소성이 여기 있죠. 그리고 기벌포는 여기 있습니다. 매소성은 육전이고 기벌포는 해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삼국 통일이 완수되었고, 이게 의의가 있다면 어쨌든 최초로 통일을 하였다.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 영토가 제한되어서 이 대동강 이남으로만 신라의 영토가 될 수 있었어요. 즉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고구려 영토였는데 이제 여기는 아니고 이 지역만 신라의 영토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쭉 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 과정에서 수나라가 공격했을 때 살수됐죠. 당나라 공격했을 때 안시성 전투, 이 부분은 또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당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 자, 그래서 수고했고요. 굉장히 좀 길었어요. 양이 많아서 꼭 복습하고 내용 확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